금리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기대치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25bp 정도 내리면 실질적으로 대출이자는 큰 영향 주지 않을 거예요. 참 재밌어요. 항상 명절이 지나면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요? 매해? 네.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일본이 1927년도에 경제위기가 왔어요. 이걸 해결한 사람이 다카시 고레키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저희 시청자님들이 진짜 궁금한 건 결국은 이제 그래서 24년 하반기는 오르냐 내리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리. 네.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앞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기대치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 네네. 그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우리 기준금리가 3.5%. 예. 근데 최근에 뭐 대출금리가 3% 이하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좀 올라가긴 했는데, 네네. 생각해보면 미리 선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25bp 정도 내리면 실질적으로 대출이자는 큰 영향 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미국이 언제 얼마나, 올해 얼마나, 그러면 0.5%포인트 50bp를 내릴지, 50bp 두 번 해서 100bp 1%포인트를 내릴지, 0.5%포인트 내리고 관망을 할지, 일단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이 이제 딜레마에 빠진 게 겨우부터 집값에 발목이 잡힙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 네. 서울 집값이 아니면 선제 대응으로 0.25%포인트 정도 더 내리고 싶은데, 이걸 내리면 안 그래도 서울이 거래량이 폭발하는데 이거 완전히 휘발유를 뿌려버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께서 그 얘기했잖아요. 집값을 빨리 안정시켜서 한국은행 총재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한국은행은 머리가 터질 겁니다. 어떻게? 제발 야 국토부 좀 집값 좀 잡아봐. 내 금리 좀 내리게. 야 니들 왜 일 똑바로 안 하니? 아마 자기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0.5 정도 내린다면 한국은행은 안 내릴 수는 없으니까 0.25 정도는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마지못해서 0.25 내리고, 미국이 또 0.5 내리면 0.25 정도 내리고, 요 정도 수준?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은행의 지금 기준금리가 2%포인트 200bp 벌어져 있거든요. 네네.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내려도 한국은행이 똑같은 비율로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금리라는 게 이제 경제하고도 맞물려 있고 집값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금융이나 경제를 생각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부동산만 보지 말고 야 집값 올라간다고 안 내리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좀 봐.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는 야 그런데 집값도 저거 지금 좀 13,000원 서울 이거 아무리 내가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이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 최근에 7월 8월 애들 좀 이상해. 여기서 휘발유 뿌리면 안 되잖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일단 서울 집값이 한풀 꺾여야 되고요. 참 재밌어요. 항상 명절이 지나면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요? 매해? 네. 자, 작년 추석 생각해보세요. 네네. 특례보험자리 나와서 맞아요. 이유는 있으나 그때도 특례보험자리가 끝나면서 추석 지나면서 꺾였어요. 네 맞아요. 올 설날 지나면서 살아났습니다. 맞아요. 2022년 추석 명절에 생각해보면 뭔가 숨겨진 키가 있네요. 2022년 추석은 추석 지나고 폭락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변해요.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번 추석이 이제 어떤 터닝포인트 역할을 하느냐. 추석 지나고 집값 올라가게 되면 내년 설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추석 지나고 살짝 꺾이면 또 살짝 안정? 그러니까 모아도록 기조가 가고. 그러니까 정부는 추석 지나고 꺾이기 위한 총력 투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예. 제가 국토부 관계자라면 추석 전에 아마 굉장히 무서운 해초리를 한번 때릴 것 같은데 좀 국토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추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큰 은행의 임원을 만났어요. 네네. 만났는데 대표님 좀 이렇게 띄우기가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그분이 하시더라고. 사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정부에서 지금 총량이란 게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총량제 다 썼는데 계속 이렇게 내보낼 거야 이게 압박이 온대요. 그렇죠. 제가 어느 은행인지 누군지 말씀 안 드릴 거니까 그분은 이제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시는 기조 자체가 어쨌든 집값 때문에 그걸 좀 조정하고 있는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대표님은 안 만났는데 정확하게 아시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기조 자체가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은행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그 IB가 이제 기업에 대출해주는 팀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은행에서 원래 대출해주는 게 기업에 대출하는 비용과 부동산 건설회사에 대출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대출은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볼 때에도 사실은 이제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출이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부동산 어떤 투자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쏠리면서 좀 무차별하게 올라가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도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도 있고요. 아쉽게도 7월에 그냥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했더라면 이 시간까지는 안 갔을 것 같고요. 또 공공분양 뉴홈 산전 청약 폐지했잖아요. 물론 이유는 있겠으나 폐지하니까 또 불안하잖아요. 안 그래도 공급이 안 되는데 또 공공분양도 안 되는 거야 라는 오해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들이 자극을 안 받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선제 대응을 했어야 되고 우리 로또 아파트 같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펜타스, 네. 또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294만 명이 뭐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도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괜히 문자 한번 더 보고 저에게는 로또가 없는 걸로. 괜히 또 문자 왔나 떴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자 이런 게 다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선제 대응을 했어야 된다. 무순위도 전국에 있는 집 있는 사람들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있는 무주택자도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좀 손을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PF 미분양에 좀 묻혀서 정부가 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우리 서민들이 또 내 집 마련하는 꿈을 또 빼앗아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선제 대응도 하고 좀 정책을 좀 스마트하게 금강원이나 국토부 간담회 가보면 좀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좀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물론 그분들은 다 사정이 있어요.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정광석화처럼 속전속결로 약간 쇼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쇼가 필요하냐면 사실 이게 하나씩 따져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서울이 원래 공급이 부족했어. 전세 원래 올라. 분양가 주변 집값이 올라가니까 올라. 따지고 보면 불안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하다는 얘기는 약간 뭐라 그럴까 믿음을 주는 쇼 같은 것도 필요한데 너무 그냥 공급 확대만 매달렸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일본이 1927년도에 경제 위기가 왔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었잖아요. 네네. 굉장히 빨랐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네네.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칠 때 일본은 그 당시에 거의 뭐 선진국 수준의 경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겪을 경제도 없었잖아요. 네. 일제 강점기, 6.25 전쟁 때 우리가 경제가 없어. 경제가 없어. 일본은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네. 금융이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27년도에 금융 위기가 오는데 뱅크런이 생깁니다. 그때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아. 왜냐하면 이 관료들이 정치 관료가 일본이나 우리나 좀 약간 국민들 수준보다 낮잖아요. 이때도 관료가 뭐라고 했냐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말을 그렇게 한 거지. 일본 은행이 위험하다. 빨리 이걸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와전이 돼서 일본 은행이 파산난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국민들이 뱅크런한 일본 도쿄 무슨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죠. 은행에 돈이 없다니까 네네네. 불안하잖아요. 예. 돈을 찾아가니까 실제로 진짜 망하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와서 일본의 1위 상사들이 막 부도나는, 우리 같으면 현대, 삼성이 부도나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떡하지? 이걸 해결한 사람이 정광석화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다카시 고레키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은행 문을 닫습니다. 그때는 온라인 뱅킹이 없으니까 은행 문을 닫아버려요. 4일 동안 닫아버리고 뭘 하냐면 조폐공사 불러가지고 돈을 찍습니다. 무슨 돈을 찍냐면 우리로 따지면 5만 원짜리를 신사임당은 한 면만 찍습니다. 급하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한쪽 면만, 뒷면이 아닌 한쪽 면만 찍어요. 진짜요? 네, 한쪽 면만 찍어서 뭘 하냐면 은행 창구에 네네. 창문 앞에 돈을 이렇게 쌓아둔 가짜 돈. 네네. 가짜 돈이잖아요. 네네네. 은행에 왔는데 돈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네. 은행에 돈이 많은데 네. 내가 찾아서 집에 가져가면 뭐해? 그러니까 안전하게. 집에 가져가면 우리 애한테 다 뺏기는데 애가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럴 거잖아요. 다 집에 가는 거예요. 다시 네, 금융위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실체를 정확히 본 거예요. 국민들이 불안한 거야. 야, 불안하면 안 불안하게 하면 되잖아. 실제로는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 불안함이잖아. 안 불안하게 해줬잖아요. 왜? 가짜 돈. 그럼 그게 진짜 돈, 가짜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 돈이 기념으로 지금 또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기념할 만하네요. 기념할 만하죠. 어마어마한 진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관료주의를 탑한 정광석화처럼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일본 경제를 했는데 나중에는 죽습니다. 일본 군부에 의해서.
전쟁하잖아요. 전쟁도 하지만 돈 들어가. 일본 지금 전쟁에서 경제 안 돼. 조선에서도 철수해. 라고 그런 주장을 막 합니다. 군부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한 번에 가셨네요. 네네. 안타깝네요.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그냥 불안감이거든요. 우리 실수요자들이 불안하니까 지금 집을 사는데 이걸 안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나쁜 쇼가 아니라 안 불안하게 좀 편안하게 충분히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을 짜고 필요한 사람들만 집 살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주면 안 될까. 저는 좀 그런 고민도 뭐 공급 확대 좋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너무 논리적이고 정석적으로 공급 확대 10년 후에 한다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니까 좀 안 불안하게 뭔가 좀 이런 보여주기 식의 정책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게 아니고 이제 실물 경제, 그다음 바닥에서 정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 좀 해보시죠. 저희 시청자님들이 진짜 궁금한 건 결국은 이제 그래서 24년 하반기는 오르냐 내리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조나 지금 어떤 그 변수들은 체크를 해보니까 다 오른다는 방향성이지만 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오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자꾸 살짝 넣고 있거든요. 올해 집값이 올라 내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체를 좀 들어가 보면 사실 올해 집값이 올라 내려가가 중요할까요? 내가 필요해서 지금 집을 사는데 올해 오르면 팔 거예요? 오늘 안 팔죠. 안 팔잖아요. 양도세 단기 보유는 그렇죠. 양도세 중과세 맞아요. 네네. 올해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3년, 5년 후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애가 팔 때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5년 보유하니까 5년 이상을 바라보면 5년 이상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올해 내년을 본다면 올해 올라갈 확률 높다. 내년?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내놓을까? 미국이 갑자기 내년에 또 금리 정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생기니까 왜 단기 흐름에 1위 1비를 하지 말자. 저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이라면 계산을 해야 되겠으나 실수요자들은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사람들, 자금이 되는 사람들은 사. 5년 후에는 한 80% 올라가 있을 거야. 20% 5년 후에 안 올라가면 7년 후에 올라가 있겠지. 버티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니까요. 그래서 올해 집값이 올라, 내년에 집값이 올라는 유튜브를 보면서 재미로 보는 거고 실제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사기로 했어. 그럼 뭘 사야 되냐? 일단 최근에 양상을 보면 여의도나 압구정이나 뭐 반포 얘들은 신고가 계속 가는 거고요. 네. 그러면 자금력이 돼. 그리고 내가 돈이 좀 돼. 뭐 10억, 20억 정도 돼. 그리고 이런 핵심 지역에 내가 한번 들어갈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 1년에 월 수입이 한 2, 3천 정도 되고 능력은 돼. 하시는 분들은 여의도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됩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때요? 나중에 또 여의도라는 또 오를 건데. 대체 불가한 지역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 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가세요. 항상 신고가입니다. 압구정도 신고가입니다. 압구정 떨어지면 어떡하죠? 압구정 떨어지면 다른 데는 더 떨어집니다.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능력 되시는 분들 얘기고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앞서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송파구 강동구 전고점 가니까 이탈한다고 했죠. 전고점 뚫어갈 자신이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없어요. 전고점 뚫어가려면 다른 자극이 필요합니다. 저금리 한국은행이 0.25가 아니라 지금 3.5잖아요. 기준금리. 그러면 2.5나 2, 1%로 저금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돈 막 풀어. 그러면 저거 좀 뚫죠. 다시. 근데 그렇게 하기는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말씀, 당장은 쉽지 않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전고점 회복 안 된 단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신축 위주로 움직였거든요. 네, 맞아요. 뭐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헬리오, 신티, 고덕으로 가면 그라시움 뭐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지금 다른 단지들 보면 꽤 회복 안 된 단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지들로 일단은 전고점은 갈 것 같습니다. 따라갈 놈들, 그런 놈들 봐라. 돈이 나는 한 2, 3억밖에 없어. 2, 3억밖에 없는데 송파구, 강동구 아무리 찾아본들 뭐가 나옵니까? 그런 분들은 전구 상계동, 상계주공 이런 데 보세요. 자기 돈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 한 6억, 7억, 8억, 9억, 10억 있다라고 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송파구든 강동구든 성동구든 행당동이든 뭐 마포 쪽이든 뭐 동작구든 찾아서 고점 대비 한 80% 수준 정도 머물러 있는 단지대에 있으면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안 오르면 어떡하자고요? 오를 때 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사서 바로 딱 올라. 팔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올해 못 팔고 내년에 못 팔 거잖아요. 올해 못 팔고 내년에 못 파는데 올해 집값 올라가는 게 왜 그래 궁금해요. 어차피 안 팔 건데. 우리는 기분만 좋잖아. 오르는 것보다 떨어질 때 사고 싶은 거거든. 떨어질 때 못 산다니까. 아,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집값 떨어지면 기분 나쁜 거지. 사이버머니?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가치도 없어요. 주식도 팔아야 돈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식하면 어떤 분들이 이제 돈을 버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돈을 법니다. 왜? 주가 올라가면 기분 좋다고 또 술 사줘요. 주가 떨어지면 기분 나쁘다고 또 술 사줘. 얻어먹는 사람만 이득입니다. 네네네. 결국에는 올해 오르느냐 내년에 오르느냐는 우리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체크를 하는 거지 집 사는 데는 사실상 결정적으로는 별 도움 되지 않습니다. 막상 떨어지면은요 사람 마음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근데 왜? 미래를 모르니까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떨어질 때 집 사는 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떨어질 때 누가 집 사?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 아니면 못 사요. 자 정리를 하면 무주택자들 필요한 무주택자들은 사세요. 떨어질 때 못 사니까 사세요. 사서 내 가족이 잘 살다 보면 뭐 올라가 있겠지. 그런 마음 자세 필요합니다. 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무슨 상관이 있어. 예를 들어서 상계주공을 샀어요. 네. 6억 7억짜리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1억 떨어지면 뭐해요? 잘 살다 보면 나중에 8억 9억 10억 가 있겠죠. 그런 마인드. 1주택자들은 뭐 갈아타오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 이제 다주택자들 있잖아요. 네네. 3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하나 더 살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 번 더 고민하시라고. 굳이 4주택을 갈 필요는 없다. 왜? 정부가 규제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규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하더라도 야 문재인 정부 보니까냐 규제해도 계속 오르더라. 5년 동안 올랐는데 윤석열 정부도 오르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출발선이 틀리잖아요. 그때는 바닥에서 올라가던 시점이고 지금은 사실은 거의 전고점이거든요. 전고점이나 전고점 살짝 아래에서 올라가는데 규제가 나오는 걸 뚫고 5년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자 3주택인 분이 기님만의 얘기 듣고 안 샀어. 집값이 내년에도 올랐네? 야, 너 말 듣고 내가 하나 더 샀으면 돈 더 벌었는데 라고 욕할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해석해보면 야, 너 3주택 가지고 있는 거 안 올랐어? 올랐잖아. 그것만 해도 충분해. 네네. 너 욕심이야. 네네. 만약에 떨어지면 하나 더 샀는데 떨어지면 4주택이 떨어지면 네네네. 리스크가. 네네. 그냥 3주택 오르면 너는 충분히 가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왜 욕심을 내?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보면 충분히 조정됐던 그 시그널 있잖아요. 주식도 왜 먹은 게 있으면 팔잖아요. 뭐 종합 주가를 보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어. 그럼 부동산이 충분히 내려갔다는 시그널을 보면 과거 흐름을 보면 일단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이 풀려야 돼요. 근데 안 풀리고 오히려 지금 규제가 더 묶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 생각해 보면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은 2011년도에 풀렸고 그 당시에 대출 규제도 풀어줬고 빚내서 집 사라, 양도세 5년간 면제. 지금 집 사면 5년 동안 양도세 안 받을게. 취득세 연구 인하해주고 난리가 났어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때는 3주택 되시는 분들은 4주택, 5주택 가셔도 돼요. 네? 정부가 하라잖아. 네네. 근데 지금은 정부가 하지 말아잖아. 네네. 하지 마라 그러는데 굳이 3주택, 5주택 갈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아직 그런 시그널들 안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정부가 급해가지고 제발 부탁할 때 있잖아요. 네네. 집 좀 사주면 안 될까? 네네네네. 아, 진짜 집 좀 사줘. 양도세 안 받을게. 정부는 돈 뜯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돈 뜯어가는 정부가 제발 집 사달라고 돈 안 받을 테니까 집 사달라 그러면 그때는 마지못해서 좀 사주십시오.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는 꼭 사라. 그때는 뭐 3주택인 분들이 4주택, 5주택 가시는 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 정부가 사라고 하니까 투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3주택인 분들이 더 늘리는 거는 사실 투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굳이 투기는 하지 말자.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저희 그 채널에서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청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저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이 시간을 다시 꼭 마련을 해야겠어요. 정말 이 얘기가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거든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재밌고 뭐 사연도 또 에피소드도 사례도 또 데이터도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네네. 다음에 우리 그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네. 너무 좋지만 저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꼭 다시 한번 출연을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